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입시에서 이걸 쓸 일이 없죠? 자소서. 지금도 쓰니? 쓰니? 이거 없어지지 않았니? 아, 있나? 있어? 아, 너는 써야지. 그치, 너는 써야 되는데, 너는 저기 법정으로 가야 되니까 써야지. 그죠? 근데 보통 입시에서 이거 없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 자소서를 써주는 게 왜 문제가 됐냐면, 자소서를 본인이 스스로 안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 컨설턴트들이 막 써주고 이러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자기소개서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글도요, 말하자면 자기를 소개하는 거니까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정보를 알려주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의 글이 되는데,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 기관, 단체 등의 독자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리는 글. 어렵지 않죠? 자, 장문 맥락을 고려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써야 되는데, 자, 얘들아, 이거 맥락이라는 말 기억나? 그거 하나만 물어보고 갈게. 지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맥락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선생님이. 자, 무슨 맥락과 무슨 맥락이 있니? 시간이나 공간 같은. 아, 이거 정말 중요한데 애들이 그러니까 외우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정말 중요한데, 시간과 공간 같은 첫 번째 상황 맥락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렇지, 이 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읽혀질 거냐라고 하는 거고, 알겠지? 두 번째로 좀 더 큰 범위가 있죠. 이거는 화법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당시의 상황 맥락을 이해해야 되잖아. 말을 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이해해야 되잖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격식체를 사용한다, 이런 거 말이야. 가까운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좀 편한 비격지체를 사용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관습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데 사회 문화적인, 그렇지, 그러한 맥락들이 있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맥락은 무엇을 따져보라는 거냐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읽는지 상황 맥락을 판단하라는 얘기야. 이거를 따져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기를 소개하는 글에 포함할 내용을 이거 이해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장문 맥락을 고려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됐지? 자, 이거 읽어볼게요. 자기소개서가 포함될 내용을 보면은 무엇에 따라 달라야 되냐면 목적에 따라 달라야 돼요. 자기를 소개하는 것도, 자,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맥락인지를 판단해서 이것이 어떤 정보가 유용한지를 골라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치? 자기를 소개해. 근데 뭐를 얘기해? 저는요, 술을 마셔봤는데 굉장히 술을 잘 먹어요. 자, 이것과 그런 소개에 대한 것들이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에 어울릴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등학교 때 학업 경험이나 의미 있는 교내 활동을 보고 느낀 점, 그 다음에 배려, 나눔, 협력.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왜 이것이 중요하냐? 배려하고 나눔하고 협력하는 거. 이건 어디든지 굉장히 중요하거든. 회사를 갈 때도 중요하고 학교를 갈 때도 중요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자기가 얼마만큼 공동체 의식이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전체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자기를 소개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니? 오케이. 다음. 그런 다음에 배우고 느낀 점,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 등이 포함이 되고요. 자기의 특성과 핵심적인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써야 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말고 다른 경우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엔 어떤 경우를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자, 이거죠. 일단은 단체나 동아리가 가입을 목적으로 할 때입니다. 이때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다는 성장 과정이나 그다음에 성격과 가치관, 물론 이런 것들도 공동체에서 함께 내가 어울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학교 생활이나 경력사항이나 지원 동기, 재능과 특기, 계획이나 포부,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사실 이게 조금 중요하거든요. 알겠니? 자, 볼까요? 자기소개서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자, 누구를 고려해야 돼? 독자, 목적, 주제, 매체. 자, 이 네 가지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 바로 독자입니다. 알겠지? 독자를 고려하자는 얘기는 독자에 따라서 글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에는 독자가 경험하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를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그쵸? 그러니까 독자가 경험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지? 알겠니?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볼까요? 다음은 목적에 따라 쓰는 것인데, 자, 목적에 따라서는 자기소개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포함해야 할 내용과 포함하지 않아야 될 내용, 충실하게 작성해야 될 내용과 간략하게 작성한 내용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고요. 자, 주제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될 주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정보를 선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진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는 진학을 목적으로 하니까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을 작성해 주는 게 좋고, 그렇지.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는 막연한 내용이나 전공과 관련 없는 대학 생활의 계획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그렇지? 왜? 주제에 맞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체를 고려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인터넷 매체상을 많이 쓸 텐데 자기소개서를 올려야 할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자, 뭐를 활용하는 게 좋냐면 영상이나 음악, 사진 등 다양한 표현 방식. 다시 말하면 뭐를 활용하자?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아주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알리는 글이고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그 독자들,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주제, 그리고 매체 이런 것들의 특성을 모두 고려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쓰는 것. 알겠지? 그래서 정보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보고서예요. 자, 우리가 보통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설명문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걸 거야. 앞에서 배웠던. 그 다음에 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이 아까 자기소개서가 있었죠. 자, 보고서는 뭘 하는 거냐면 자신이 어떤 대상이나 현상, 개념에 대해서 이겁니다. 실험하고 관찰하고 조사하여서 연구한 결과를 독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 객관적으로 알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쓰는 글을 우리는 보고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가 어떤 현상을 판단하기 위해서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실험을 해서 이런 결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실험 결과만 알려주는 게 보고서거든요. 자, 읽어보면 탐구 과제를 조사해서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보고를 쓰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가 절차에 대한 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 두 가지를 알려주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고요. 자, 보고하는 글에 포함할 내용을 이해하고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보고하는 글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느냐? 연구 목적과 필요성을 먼저 얘기해 주는데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계기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보고서 처음에는 내가 왜 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됐죠? 다음, 연구를 통해 알고 싶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연구를 통해서 알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이 실험을 한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연구의 필요성. 그렇지? 이걸 알기 위해서 이 연구를 했다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는 연구의 필요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연구 계획을 봅시다. 사실은 이게 좀 중요하죠. 아까 선생님이 뭐 방식을 설명할 때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건 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자, 연구 시기와 대상, 연구 내용 및 방법, 역할 분담 등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지금부터 잘 보세요. 요 예문에서 얘네들이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봅시다. 알았지? 조사보고서의 경우에는 책이나 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한 자료조사를 비롯하여 처음에 내가 이러한 방식으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라는 얘기죠. 다음, 설문조사나 면담조사 등의 다양한 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문장과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문장은 1번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과 2번에서는 내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사 방법을 사용했느냐.
알겠지? 연구의 조사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 실험 보고서의 경우에는 실험 준비물과 실험 절차, 실험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가 되느냐라고 하면 이걸 세 번째라고 합시다. 그렇지? 이 세 번째는 바로 연구를 준비하는, 알겠지? 연구 준비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과정을 설명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연구 결과를 제시할 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연구 결과를 제시해야 되는지 보자면 객관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객관성과 정확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뭐지? 왜곡하면 안 돼요. 연구 결과를.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대로만 해야 되는 거죠. 그치? 왜곡을 하는 순간 뭐가 된다? 자신의 의도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건 잘못된 연구 보고서가 되는 거죠. 자, 연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요.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앞으로의 전망과 재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현이라고 하는 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재현은 요구사항이나 요청사항, 요구나 요청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좀 더 잘 활용되기 위해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권고하는 거. 그렇지?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해당 주제에 관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심화 연구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거. 알겠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재현이라고 합니다. 참고 자료는 뭐 참고 문헌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 보고서가 이러한 어떠한 절차에 따라 써야 되느냐, 그리고 그런 절차가 잘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어떤 표현 방법을 써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첫째로 탐구 활동이 이루어진 시간과 순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말했죠. 시간 순서에 따라 탐구의 내용과 방법을, 그 다음이죠.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까 말했죠. 왜곡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 방법을 사용해서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거고요. 왜곡이나 누락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탐구 절차를 명확히 드러내야 탐구 경과에 대한, 왜 우리는 이 절차가 중요하냐, 절차를 보고서에 잘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과정이 잘 이루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해야지 그 결과에 대한 뭐가 높아질 수밖에 없냐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용으로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를 잘 드러내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보조자료 활용하는 거. 알겠니?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건 뭐 보고서의 내용은 결과는 아니겠지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설술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찬성하는 사람들이 뭐 46.2%,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쩌고 쭉 말로 설명하면은 그걸 한눈에 보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놓으면 제일 좋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뭐 찬성 측은 이만큼, 반대는 이만큼, 뭐 다른 의견은 이만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글로 쓰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이러한 보조 자료를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결과에 보여진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왜곡이 되긴 해요.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진짜 정말 야비한 건데요. 대선 후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A 후보가 있고 B 후보가 있는데 A 후보가 지금 현재 지지율이 좀 높았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A 후보가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A 후보가 46.8%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지? 그런데 이제 B 후보가 어느 정도 받냐면 B 후보가 한 20, 한 4% 정도 됐다고 할게요. 알겠니?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돼요? 절반만 그려야죠. 24%면 이거에 이렇게 절반 정도 되는 숫자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조금 모자라게 그려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조그맣게 24.6%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게 왜곡하는 거거든요. 왜죠?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은 수치를 작게 써놓으면 뭐만 눈에 띄죠? 그래프의 높이만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래프의 상황을 보면 얼마 차이가 안 나 보여요. 그죠? 맞지? 이렇게 왜곡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원그래프를 사용하거나 보조자료를 사용하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또 이런 말 있죠? 모호한 표현이나 장황하면 안 돼요. 장황한 거는 길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지나치게 긴 표현을 사용하는데 반대말이 뭐냐면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함축적인 표현을 쓰면 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함축이라는 게 상징성을 띄어서 다른 말로 돌려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내용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될 수 있으니까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치? 자, 다음은 이제 쓰기 윤리를 준수하는 건데요. 이것도 선생님이 가볍게 별표 하나 칠게요. 쓰기 윤리 중요합니다. 알았지? 자, 지금부터 쓰기 윤리란 무엇인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걸 쓸 때 윤리적으로 쓰자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으로 쓰자는 거야. 우리가 도덕이라는 걸 왜 지키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도덕이에요. 그럼 쓰기 윤리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어떤 글을 쓸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니? 그럼 뭐가 되느냐? 보고서를 쓸 때 우리가 보통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다른 사람이 이미 연구해 놓은 이론을 가져다 쓸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때 우리가 쓰기 윤리를 지키는 거는 뭐냐면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생산한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뭐를 밝혀주는 거?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게 쓰기 윤리를 준수하는 거예요. 내 의견이 아닌 또는 내 이론이 아닌 내 연구 결과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이 했다고 출처를 밝혀야 돼요. 알겠지? 이해가 됐니? 너무 쉽죠? 그게 쓰기 윤리고요. 그 다음에 연구 결과나 조사 결과나 연구 결과를 축소, 과장, 변형.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아까도 말했지만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쓰기 윤리를 준수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도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쓰기 윤리를 준수했냐 안 했냐. 근데 이게 헷갈리잖아, 그지? 맞지? 한 가지만 보면 된다니까? 뭐만 보면 돼? 얘만 보면 돼. 출처가 있느냐. 이게 다른 사람의 의견인데 출처가 있냐 없냐. 이거죠, 그죠? 이해가 됐니? 간단한 예로 보면 이런 건데. 그러니까 땡땡땡 교수님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쓰기 윤리를 지킨 거죠. 그치? 근데 그 땡땡땡 교수님의 말을 그런 말을 표시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의견처럼 써버리면 쓰기 윤리를 어떻게 돼요? 지키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다음이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이게 가장 또 많이 나올 거예요. 바로 기사문. 알겠지? 기사문이야말로 정말 객관적이고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글들이죠. 읽어볼까요? 실제 일어난 사건,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신문, 잡지 등에 실어 사실대로, 제일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기사문은 사실대로 글을 알려주는 건데, 자, 기사문의 구성 요소 요거 조금 중요합니다. 알았지? 자, 어떻게 쓰는 거냐면 우리 왜 하나의 기사를 볼게요. 선생님이 조금 이제 헤드라인부터 하나씩 쓰자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큰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설명하는 제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맞지? 설명하는 크기가 다르잖아요. 폰트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본문의 내용이 보통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렇지? 그럼 이제 본문의 내용 중간중에는 살짝 뭐를 쓰죠? 뭐 시각적 자료, 그러니까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맞지? 이게 기사문이잖아. 지금 첫 번째로 어떤 게 표제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헤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연예 기사를 보면은 헤드라인 갖고 장난 많이 치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클릭을 해야 됩니다. 그치? 뭐 최근에 뭐가 있었지? 뭐 이상한 게 하나 있었는데 뭐 어떤 연예인들이 막 누구와 누가 갑자기 결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야 사귀었어? 그리고 클릭해보면 드라마 얘기. 드라마에서 그랬다 뭐 이렇게. 그치?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표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표제는 가장 내용의 압축적인 제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이 딱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뭐 예를 들어서 홍수 피해로 인해 뭐 홍수로 인한 피해 이렇게 제목을 다는 거죠. 그리고 부제는 뭐냐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시하는 건데 홍수가 몇 월 며칠 홍수로 인한 피해로 사상자가 뭐 얼마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니?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전문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건데 전문이 첫 번째 부분이거든요. 그치? 알겠니?
내용이 두 개 나는데 전문이 이 부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문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럼 이 부분에는 사건의 내용을 육하 원칙에 따라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그 육하 원칙이 뭐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본문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물론 마지막에는 전망이나 해설을 덧붙여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 전망이나 해설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은 누구의 의견이어야 되는 사실은 전문가의 의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어때? 신뢰성이 좀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요즘 왜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문가의 의견을 안 써요. 그러니까 관련자에 의하면 뭉뚱거리잖아요. 사실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기사 볼 때 지인에 의하면 또는 관계자에 의하면 네티즌들에 따르면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은 결국에 누구의 생각이냐면 기자 본인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땡땡땡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건 객관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기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겠다? 그러니까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알았지? 자, 봅시다. 설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읽어봅니다.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해서 설득하는 글을 쓰는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독자의 요구, 관심, 수준 고려해서 논거를 수집하고요.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해서 설득하는 글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이죠. 논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설득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설득이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이제 연설할 때도 배웠었는데 독자의 이건 뒤에도 한번 나옵니다. 독자의 인식이나 행동을 뭐 하는 거야? 변화시키고자 유도하는 것을 설득이라고 해요. 원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생각을 바꿔놓는 거죠. 우리 현진이는 맨날 남자 얼굴 중요하잖아요. 너 말고 쟤. 그치? 맞지? 근데 우리 김현진은 뭐예요? 성격이 중요한 친구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설득해야 되는 거야. 현진아, 얼굴이 다가 아니야. 그리고 잘생긴 사람은 너랑 안 만나. 너는 성격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 안 그래, 현진아? 그래, 안 그래? 잘생긴 사람 우리 현진이 만날 것 같아? 안 만날 것 같아? 안 만날 것 같아? 근데 왜 잘생긴 사람이 막 그렇게 이상형이면 큰일 나지. 그치? 선생님을 딱 봐도 알잖아. 자, 힘들어지네, 애들이. 자, 어쨌든 설득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뭐가 되는 거야? 의견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의견을 할 때는 뭐를 해야 돼? 그 의견의 타당성을 얘기해 줘야 되지. 그지? 그 타당성을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해? 논거라고 하는 거야. 논거가 뭐냐?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거거든. 논리적인 근거. 근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걔를 논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설득하는 글은 독자의 생각이나 인식이라고도 하죠. 의견의 변화, 더 나아가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논거를 수집할 때는요. 논거를 수집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이 몇 개 있는데 독자의 요구나 관심, 수준 등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수준이 높으면 수준이 낮은 독자들에게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독자를 고려해서 논거를 제시하면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거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논거를 따질 때는 세 가지를 따져보자. 근데 이거 앞에서 배웠어요. 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연설문을 할 때도 우리가 논거를 말하잖아. 근데 논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이거 계속 나옵니다. 타당성, 신뢰성, 그리고 공정성. 이 세 가지를 따져봐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따졌을 때 이것이 적절하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자 먼저 타당성이란 뭐냐면 여기에 설명이 복잡해 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거 이런 말이잖아 다 필요 없어요. 핵심이 뭐냐면 얘들아 정확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니? 어려운 거 아니야. 사실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더 뭐가 있느냐? 바로 내가 주장하는 것과의 주장과의 무엇을 따져보냐면 관련성을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잘 어울리냐, 관련이 있느냐, 그걸 따져보는 게 논거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은 잘생겼다. 주장이에요, 아니에요? 얘들아, 봐봐. 선생님 잘생겼다. 주장이에요, 아니에요? 주장이죠, 그죠? 근데 선생님이 논거로 제시한 거,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적절한 논거 같아요? 아니잖아. 왜요? 정확한 사실이 아니죠.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고요. 알겠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때요? 선생님은 잘생겼다. 해놓고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어때요? 이 새끼들이. 내가 못생겼니? 그잖아. 잘생겼잖아. 그지? 그래. 자,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나 아무 짓도 안 했다. 그냥 쳐다만 봤어. 알겠지? 카메라 안 비쳤죠? 자꾸 내려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이에요. 알겠지? 죽겠어 지금. 야 이거 잘못하면 이따가 오픈 쇼도 될 것 같아 정말로. 나 어깨 다 들어가겠어. 나 오늘 제모도 안 했. 자, 그다음이죠. 나 오늘 방송 이거 19분 걸어야겠는데. 이거 방송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19분 걸어야겠지. 학생이 못 보게 해야 돼. 그죠? 자, 그 다음 신뢰성은 뭐냐? 논거가 정확하고 믿을만한 건데 아까 말했잖아. 신뢰성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얘들아? 출처. 이게 제일 중요하고 공신력이 뭔지 궁금하지? 안 궁금하니? 그냥 궁금하다고 생각하고 설명해 줄게. 공공이 신뢰하는 힘이야. 그러니까 공신력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보편적인 생각들이야. 그러니까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생각인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말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좀 역사적인 얘기를 조금만 해봅시다. 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알겠지? 아직도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위안부 할머니는 강제로 끌려간 겁니까? 자진해서 간 겁니까? 그쵸? 누가 봐도 강제로 끌려갔다는 증거가 부지기수로 더 많죠. 오히려 할머니들이 스스로 갔다는 증거는 없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위안부 할머니들은 강제로 끌려가서 그런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몹쓸 짓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쵸?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거의 없죠? 이런 게 바로 공신력인 거예요. 보편적인 생각. 알겠니? 그런 거에 맞추어서 얘기를 해줘야 그것이 신뢰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공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논거가 특정 입장에 치우치지 않았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아까 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개중에 할머니들이 돈 벌러 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믿을 수가 없죠? 한국에 심지어 어떤 사람이 역사학자예요. 이 사람은 이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할머니들은 스스로 갔다 돈 벌려고 알고 갔다. 그러니까 심한 말로 하면 이건 방송에 나와도 됩니다. 심한 말로 하면 할머니들이 몸 파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주장하는 역사학자들이 있다고. 그럼 그들도 뭐를 수집해야 되겠어? 증거를 수집해야 되죠. 맞지?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논리가 옳다고 판단을 하려면 자기의 반대되는 것이 틀렸다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되잖아. 그건 자료로 수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의 진실을 밝히는 거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답을 내려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진실인지 아닌지 둘 다 의심하면서 그거의 증거를 가지고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이 내가 하는 말이 맞다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야?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거죠. 그럼 이미 뭐를 잃게 되는 거죠? 공정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거를 내려면 주장과 관련이 있고 객관적인지의 타당성, 출처, 그리고 공신력이 있는지의 신뢰성, 그리고 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지에 대한 공정성.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논거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됐니?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득 방법을 쓰는데, 자, 선생님이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죠. 아주 중요한 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알겠지? 이거는 우리가 앞서 화적의 화법에서요. 설득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말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얘들아, 연설도 있고, 또 설득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것이 뭐도 있냐면, 협상도 있죠. 맞지? 또 사실은 결론이 나오진 않지만 토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설득하는 글에서도 이런 설득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 설득 전략이 몇 가지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성적 설득 전략과 감성적, 인성적 설득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겠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득의 가장 보편적인 상황을 적용해 볼게요. 바로 뭐냐? 보통 고백을 여자가 하기보다는 남자가 하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 고백을 할 때요.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나를 지금부터 사랑해. 나랑 사귀어줘. 설득이 아니야. 설득이 아니야. 설득이지, 그죠? 됐지? 그 상황에 적용해서 이걸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지금부터. 알겠지? 좋아해. 현지 한 번도 고백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가상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 현지 고백 받아본 적 있어요? 어? 현재 있어? 없어? 있어? 왜? 나 물만 먹었어.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쌤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 있어? 야, 지금 효빈이가 언어와 매체 수업에서 난리 났어, 지금 엄매에서. 효빈이 완전 쓰레기로 만들어, 애들이. 효빈이가 어장 관리한다고. 예원이랑 현서랑, 혜인이랑 셋이서 지금 효빈이 완전 쓰레기로 만들어 놓고, 지금. 남자친구 없어? 근데 고백은 받아본 적은 있어? 사귀어 본 적도 있어? 오. 혹시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니? 아니면 좀 오래됐니? 너 초등학교 때 잠깐 만난 걸 사귀었다고 하는 건 아니지? 그래. 얼마나 돼서 헤어진 지? 아, 그럼 오래됐네, 그지? 얼마나 사귀다 헤어졌어? 아, 오래 사귀었어? 알았어. 더 이상 안 물어볼게. 알겠지? 설득을 당한 거니, 설득을 한 거니? 아, 네가 고백을 했다고? 오. 자, 한 번은, 그러니까 우리 교대로 한 번씩 하자. 그러니까 네가 헤어진 거 누구 때문에 헤어진 거? 누가 헤어지자 그랬지? 네가 사귀자 그러고 헤어지자 그러고 만난 지 한 달 정도 됐으면 쌍욕 나갔다. 나쁘다. 사귀자 그랬으면 책임을 져야지. 사귀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뭐 그런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럴 수 있지, 뭐, 충분히. 여자가 먼저 고백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지? 현준아, 누가 너한테 고백을 한다면 받아줄 용인이 있니? 니네가 그 성격이 좋다는 게 도대체 기준이 뭐야? 너도 성격 중요하잖아. 착한 거? 착한 거 그렇게 좋은 거야? 네가 좋아하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야? 귀여운 성격? 나래초나 아름초에 가봐. 니 짝들이 많을 거야. 현진아, 누나! 이래서 막 달려오는 애들 있잖아. 그거 귀엽잖아. 그런 거 아니야? 막 뿌잉뿌잉 막 이런 거?
그 뭐 귀여운 건데? 그냥 막 애가 막 순진해가지고 막 아닌데 막 이런 애들? 아 이러지 마 막 이런 애들? 그것도 아니야? 뭐 귀여운 뭐. 설득을 하려면 설득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 자, 고백을 할 때도 써먹으세요. 알겠지? 첫 번째 방법은 이성적 설득 전략이야. 사실은 고백할 때 제일 쓸데없는 얘기지. 방법이 뭐냐면 타당한 논거를 들어서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이거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게 핵심이야. 이게 뭐라고? 이름을 기억해. 이게 뭐라고?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이성을 가지고 하는 거야. 객관을 가지고. 어떻게 고백하는 거냐? 자, 지금부터 내가 너랑 사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막 얘기해줘. 그치? 그런 다음에 너랑 나랑 사귀면 그 문제는 해결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물론 설득력이 없다 그랬지, 내가. 별로. 근데 그래서는 있겠지.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하냐면 연역이나 귀납이나 유비추론 등을 사용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 이따 설명할 거야. 알겠지? 근데 이렇게 논거를 따질 때는 두 가지 논거가 있어. 그러니까 이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핵심이 뭐냐면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거든. 제일 좋은 게 사실 논거. 그러니까 통계 자료, 설문조사.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자료들이잖아.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실 논거라고 하고 소견 논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문가들이나 권위자들의 의견을 보는 게 소견 논거라고 하는 거야. 구분할 수 있겠어? 사실 논거는 뭐 하는 거라고? 자료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렵지 않잖아. 소견 논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고? 전문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다음.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논거를 사용해야 된다. 두 번째, 감성적 설득 전략이 이게 제일 좋아. 고백할 때. 감성을 자극해서 설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독자의 정서나 감정에 호소하는 거야. 나랑 안 사귀어주면 죽어버릴 거야. 동정심 유발. 됐니? 이런 거. 어때? 효과 좋아요? 안 좋아요? 현지 받아줄 거야. 근데 얘들아, 어떤 남자가 니들한테 나랑 안 사귀어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러면 걔랑 사귀면 안 돼. 알겠니? 진짜 사귀면 안 돼. 분노 조절장애야. 진짜로. 그럼 그때 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우리 애들은 착해가지고 또 모진 소리 못 하잖아. 야, 그러지는 마. 뭐 이럴 거 아니야, 니네. 그지? 근데 그때 진짜 그게 그 사람한테 정말 나쁜 방법이거든. 너를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걱정해 주잖아. 그럼 걔는 그게 마음이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착각을 해. 우린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 그지? 그러면 진짜 힘들지만 매몰차게 말해야 돼. 너랑 안 사귀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러면 죽어 이 새끼야. 제일 좋은. 알겠니? 그러니까 막 이런 말도 하지 마. 그러니까 나랑 왜 안 사귀려고 그래? 내가 싫어 그러면 싫은 건 아닌데 아직은 내가 뭐 누구를 이거 아니, 니 솔직히 그거 아니잖아. 걔가 싫은 거잖아. 그지? 박보검이 내일 수능이야. 니네가 내일 수능 봐야 돼. 근데 박보검이 내일 만나자 그래. 오전 12시에. 여기 오전 12시 새벽이구나. 난 12시에 만나재. 니네 수능 포기하고 박보검 만나러 가, 안 가? 박보검 만나러 가자. 참나, 이 새끼 진짜. 정말 너희들은 진짜. 그래, 내가 박보검에게 이해할게. 박보검은 오빠니? 희동갑인데? 오빠 아니야? 그럼 뭔데? 아저씨? 나 박보검한테 아저씨라고 하는 학생 처음 봤어. 오빠 아저씨. 오빠. 박보검이 여기 딱 서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박보검이라고 생각해. 미안해. 박보검이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 보자마자 아저씨 이럴 거야? 보검이 아저씨 이럴 거야? 띵! 그러니까 약간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지. 현지 뭐라고 할까? 박보검이 딱 서 있으면. 말도 못하겠지, 그지? 너무 무서워요. 이러면. 오빠, 나 어떡해요. 박보검이 지나면서 현지 안녕. 이렇게 하면. 이러면.
그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박보검이 고백하면 그런 얘기 안 할 거잖아. 싫은 건 아닌데 이런 말 안 할 거잖아. 그냥 좋아요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남자가 고백하는데 싫으면 싫다 해. 혹시 내가 싫어서 어디가 못생겼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해 주는 게 그 사람한테 훨씬 좋아. 물론 그 사람의 그 다음 인생은 얘가 책임질 거 아니잖아. 뭐 상처받아서 자살을 하던 뭐 이러던 유튜브에서 이 말 쓰면 안 되는데? 요거 중간에 삐처리 해야겠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 말 하면 안 돼. 그 극단적인 말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뭐 삐 이렇게 해야 돼. X 이렇게. 큰일 났네 이거. 어쨌든 이제 라이브는 아니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단호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들은 감정에 호소해서 뭔가 이렇게 설득을 하려는 고백은 하면 안 돼.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야. 그러니까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이제 똑같은 예를 계속 들어주는 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는데 위안부 할머니들 있잖아. 이들을 도와줍시다 말하는 건 물론 좋지. 근데 영상을 만약에 보여주자. 할머니들의 그런 끔찍한 모습들이나 할머니들이 당해 그런 힘든 모습들을 쭉 그냥 영상으로 보여줬어. 맞지?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할머니들에 대한 동정심 막 생기지. 그런 다음에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들을 위해 힘을 보태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걸 보기 전보다 훨씬 더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생기잖아. 그런 게 바로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긍심이나 동정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되겠고요. 인성적 설득 전략,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누구를 중심으로 보는 거냐면 패자 자체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 설득 전략은 논거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감성적 설득 전략은 감정에 호소하는 거라면 인성적인 건 필자 자체에 대한 평가예요. 어떤 거냐? 필자에 대한 신뢰, 그 공신력을 바탕으로 설득하는 방법인데 필자가 얼만큼 전문성이 있느냐, 이건 아까 우리가 해봤는데 친구가 국어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는 별로 이렇게 신뢰성이 안 생기잖아. 그치? 설득이 잘 안 되잖아. 근데 선생님이 하면 생기잖아. 왜? 전문가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평소의 성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알겠니? 평소의 성품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의롭게 올바르게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면 믿어 안 믿어? 안 믿잖아. 평소의 성품이 족같으니까. 그치? 맞지? 그런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성이 있어야 돼. 이 사회성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과의 친근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왜 친할수록 더 그 사람의 말에 신뢰가 가는 거잖아. 이게 바로 되는 겁니다. 자, 필자의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표현 전략은요. 필자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표현 전략을 사용하는데 여기 지금 대표적인 게 나오는데 뭐 나머지 것들은 다 알아도 요 이중부정 있죠. 이중부정은 어떤 거냐면 할머니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게 잘 설명 안 되네.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중부정이야. 알겠니? 이러면 도와주자는 얘기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나타납니다. 대조나 서리법, 비유 등 예시나 비유법 등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논설문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논설문.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비평문 별로 안 중요하고요. 건의문이 제일 중요해요.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따가 볼 때 건의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논설문부터 시작합시다. 알겠죠? 제일 좋은